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자매의 SPI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저의 강의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자료는 ARDMS 시험의 대표적인 교재인 버윈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핵심 개념과 시험 포인트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목차는 모듈 1부터 모듈 4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시험이지만 생소한 물리 개념을 처음부터 영어로 받아들이면 거부감부터 들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글 베이스 자료로 제작을 했습니다.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의 강의가 SPI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초음파 물리의 기초를 확실하게 잡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모듈 1 초음파 물리의 기본 개념입니다. 1번 단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뭐가 있을까요? 네, 킬로미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등이 있습니다. 그럼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는요? 네, 길이를 2번 곱하는 거니까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등이 있겠죠? 그 아래도 다 저희가 아는 것들이니까 눈으로 한번 쑥 훑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번 단위 접두사, 단위 펄픽스입니다. 이 접두사는 너무 큰 수 혹은 너무 작은 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초음파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는 200만에서 1500만 헤르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계속 쓰면 어떨까요? 네, 읽기도 힘들고 0이 몇 개인지 세다가 실수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우리는 큰 숫자나 작은 숫자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일종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큰 수를 나타내는 삼총사로는 킬로, 메가, 기가가 있고요. 이 킬로는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을 의미해요. 반대로 밀리, 마이크로, 나노는 작은 수를 나타내는 삼총사입니다. 각각 1000분의 1씩 쪼개집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서 단위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km는 몇 미터일까요? 1000m로 바꿀 수 있겠죠? 키로가 10의 3승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럼 1cm는 몇 미터일까요? 네,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습니다. 때문에 0.01m라고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럼 1mm는요? 네, 이 mm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했기 때문에 0.001m가 될 거고요. 그럼 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마이크로미터는 몇 미터일까요? 네, 10의 마이너스 6m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다음은 4번 파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줄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현상. 네, 짧게 말하면 파동은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초음파도 파동의 한 종류예요. 초음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파동인 물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딱 던지게 되면 돌이 떨어진 자리를 중심으로 동그란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물결이 저 멀리 퍼져나갈 때 호수에 있는 물도 물결을 따라 저 멀리 이동할까요? 아닙니다. 물은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실제로 이동하는 건 물이 전해준 에너지 뿐입니다. 초음파도 똑같아요. 초음파 프로브에서 우리 몸에 초음파를 보내면 이게 프로브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브에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초음파를 보내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진동을 하면서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직접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의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물질을 우리는 바로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파동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에너지를 전달할 때 매질이 필요한가입니다. 매질이 꼭 있어야만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는 기계파, 메케니컬 웨이브라고 불러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물결이나 지금 저의 목소리인 음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진공 중에서는 소리가 절대 전달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질이 없어도 진공 상태를 뚫고 전달되는 파동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기파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햇빛이나 엑스레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음파는 음파니까 기계파에 속하겠죠? 자, 두 번째 기준은 진동 방향입니다. 파동이 이동을 할 때 매질이 위아래로 춤추느냐 앞뒤로 흔들리냐의 차이인데요. 파동이 이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질이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이 이렇게 수평이면요. 저희는 그것을 종파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과 매질의 진동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이면요. 우리는 그것을 횡파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초음파는 종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넘어가서 위에서 배운 두 가지 기준을 합쳐서 오늘 강의의 주인공인 음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 글씨로 굵게 표시해뒀죠? 음파는 매질이 꼭 필요한 기계파이면서 매질의 입자가 앞뒤로 진동하는 종파이다. 네,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소리는 반드시 공기라는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됩니다. 공기는 산소와 질소라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수많은 분자들이 공기 중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분자들이 서로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때 분자들은 제자리에서 앞뒤로 진동하는 왕복 흔들림만 있을 뿐 직접 이동하진 않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공기 입자들이 앞뒤로 진동을 하면서 파동이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파동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수많은 작은 입자들이 앞뒤로 진동을 하는 겁니다.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서로 가까워져서 빽빽한 상태를 압축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뒤로 당겨지면서 입자들이 서로 멀어진 상태를 우리는 희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질 입자들이 압축과 희박을 무한 반복하며 파동이 이동하는 겁니다. 압축은 영어로는 compress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희박은 rarefact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요. 뒷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음의 범위는 20Hz에서 20kHz 사이래요. 이 범위보다 낮은 소리는 저주파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상한선인 20kHz를 넘어가는 소리를 바로 초음파라고 부릅니다. 가청음 주파수 범위도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의 주파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저희가 20kHz 이상을 초음파라고 부르지만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초음파의 주파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2에서 약 15MHz 사이라고 합니다. 넓게는 20에서 30MHz까지도 사용해요. 여기서 메가는 100만을 뜻하니까 1초에 무려 수백만 번 진동하는 엄청난 고주파수의 음파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진단용 초음파 주파수 범위도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이 아래 표를 보시면 진단 부위에 따라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부나 심장처럼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장기는 투과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유방이나 목, 눈과 같은 표대성 장기를 볼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성의 자궁을 검사할 때나 남성의 전립선 검사할 때 프로브를 아예 광각 내로 삽입하여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5MHz에서 30MHz까지도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아래에 6번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음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뒤에서 헷갈리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주파수, frequency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입니다. 아래 영어로 된 표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매질인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는가를 의미합니다. 네, 주파수의 단위로는 헤르츠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100Hz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자가 1초 동안 100번 진동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파장입니다. 표기는 이렇게 람다라고 해요. 파장은 뭐냐면 하나의 사이클이 차지하는 공간적 거리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사이클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파장은 이 하나의 사이클이 차지하는 공간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음파가 지나갈 때 매질이 가장 빽빽해지는 압축 구간과 그 다음 압축 구간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음파가 앞으로 나아갈 때 매질 분자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분자는 그저 제자리에서 앞뒤로 진동만 할 뿐. 그러니까 파장이란 분자가 움직인 거리가 아니라 그 진동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공간 속으로 진행한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파장은 거리의 개념이니까 단위는 밀리미터를 사용합니다. 자, 아래를 보시면 파장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쓰여 있습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여기서 소문자 C는 음파의 속도이고 F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가 분모 자리에 있죠. 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 파장이 짧아지면 아주 작은 조직도 정밀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서 영상의 해상도가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위해서 고주파수 프로브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공식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살짝 올라가면은 제가 사진을 하나 첨부해 뒀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네, 위에 있는 건 고주파수를 의미하고요. 하이 프리퀀시, 아래에 있는 건 로우 프리퀀시 그림이에요. 자, 하이 프리퀀시는 아주 자잘자잘하게 빠르게 진동을 하고 있고요. 로우 프리퀀시는 느슨하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장의 길이를 살펴보면 하이 프리퀀시는 매우 짧아요. 이 한 사이클의 길이가 매우 짧은데 로우 프리퀀시는 이 파장의 길이가 확실히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주파수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가였다면 주기는 반대로 한 번 진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주기입니다. 네, 이 영어로 된 표현도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주기는 그래서 주파수와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공식으로는 주기 t는 f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높은 주파수는 촘촘하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걸리는 주기가 아주 짧습니다. 반면 낮은 주파수는 느슨하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한 사이클에 완성되는 데 걸리는 주기가 훨씬 깁니다. 네, 이해 가시죠? 단위는 당연히 시간의 단위인 초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음파를 구성하는 요소 3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면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다음 7번 음파의 속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딱 8번까지만 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음파의 속도란 쉽게 말해서 음파가 매질을 따라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뜻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음파의 전파 속도는 오직 매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계에서 주파수를 아무리 높이든 낮추든 간에 음파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음파가 통과하는 내 몸의 조직이 간이냐, 뼈냐, 지방이냐가 속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인 겁니다. 그럼 매질에 따라 음파가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다고? 그럼 매질의 도대체 어떤 성질이 속도를 좌우하는 건데?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죠. 크게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매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뭉쳐있느냐를 의미하는 밀도, density이고요. 둘째는 얼마나 단단하고 변형되기 어려운가를 의미하는 강성, stiffness가 있습니다. 여기 네모칸을 보시면 음파의 속도는 강성에는 비례하고 밀도에는 반비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밀도가 크다는 것은 빽빽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만큼 움직여야 할 분자가 많고 질량이 무겁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분자는 둔해질 테니 밀도가 크면 속도는 떨어집니다. 반면
강성, 스티프네스는 탄성과 같은 계열의 개념이에요. 서로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단단한 매질일수록 압축시키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이 엄청나게 강해요. 스프링을 압축했다가 놓으면 빠르게 늘어나는 것처럼 강성이 크면 파동이 옆분자로 아주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제가 빨간색 글씨로 써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파의 속도는 매질의 탄성과, 그러니까 매질의 강성과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매질의 밀도와는 역으로 비례하다. 그러니까 즉 반비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아래 플러스를 보시면 또 제가 정리해둔 표가 있습니다. 음속과 비례하는 요소들 3개랑 반비례하는 요소들 3개를 정리해뒀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합니다. 자, 스티프네스와 엘라스틱시리 모두 변형된 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해요. 서로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가운데 있는 불크 모듈러스는 스티프네스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 3개가 모두 동의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음속과 반비례하는 요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밀도인 덴시티와 관성을 의미하는 이널티아, 그리고 뼈와 반대로 쉽게 찌그러지는 성질인 압축성, 컴프레시빌리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동의어는 서로 아니지만 의미를 하나하나 다 아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3개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인 공기, 물, 뼈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기는 이렇게 밀도도 낮고 탄성도 낮습니다. 물은 중간 정도의 밀도와 탄성을 갖고요. 뼈는 밀도와 탄성이 모두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 어느 매질에서 음파가 가장 느릴까요? 네, 밀도가 가장 높은 뼈에서 속도가 가장 느린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밀도보다는 탄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음속은 공기, 물, 뼈 순서로 뼈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납니다. 밀도보다 탄성 증가 효과가 더 크다 라는 점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제가 별표로 해놓은 표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들, 즉 각 매질에서의 속도가 쓰여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소프트 티슈, 연부 조직의 전파 속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우리 인체는 대부분 물 기반의 연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는 인체 내부에서 초음파의 속도가 1540m/s로 거의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모든 거리와 깊이를 계산하거든요. 자, 아래에 플러스를 보실게요. 음향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향 변수, 어쿠스틱 바리어블. 음향 변수란 음파가 지나갈 때 그 자리에 있는 매질이 겪는 물리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매질이 겪는 물리적인 변화예요. 초음파가 우리 몸을 통과할 때 그 안에 있던 세포들은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듯 요동치게 됩니다. 이때 매질 내부에서 측정되는 변화량들이 바로 음향 변수입니다. 음향 변수는 압력, pressure, 입자의 운동, particle motion, 밀도, density, 온도, temperature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PPDT로 외워두세요. 그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압력. 분자들이 초음파 파도에 밀려가면서 한 곳으로 모이면서 생기는 누르는 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입자의 운동. 분자가 제자리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을 말을 하고요. 세 번째인 밀도는 분자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혹은 느슨하게 모여있는가를 말해요. 자, 마지막 온도, 템퍼레처는 분자들이 빽빽하게 뭉치는 컴프레션 구간에서는 분자들 간에 서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미세하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음파가 이동할 때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초음파가 우리 몸을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분자들이 겪는 현상은
이 분자들이 앞뒤로 운동을 하는 진동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 압력도 생기고 밀도의 변화도 생기고 온도의 변화까지 생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폭, 출력, 강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파동이 가진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요소들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진폭, 앰플리튜드, 그럼 무엇일까요? 네, 베이스라인에서부터, 즉 매질의 평형 상태에서부터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 사이클이 있는데 이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나 아니면 여기까지, 이곳이 바로 앰플리튜드, 진폭입니다. 매질의 분자가 흔들리는 강도를 의미해요. 제일 아래 최소값부터 이 제일 최대값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이 0점부터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가 바로 진폭입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 써있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베이스 라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에버리지 밸류 아니면 이퀄리브리움 이라고 바꿔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필기를 추가로 해두시고요. 초음파 영상은 기계에서 우리 몸으로 초음파를 보내고 조직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분석해서 화면으로 나타내잖아요. 이 반사파의 앰플리튜드가 크면 화면에서 밝게 나타나고요. 반사파의 앰플리튜드가 작으면 화면에서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폭의 단위는 파스칼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출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력이란 장비가 1초 동안 인체로 보내는 초음파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초음파를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진폭은 물줄기 하나하나의 수압이고요. 출력은 샤워기에서 1초 동안 나오는 총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출력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요. 반대로 말하면 진폭은 출력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자, 장비의 출력을 만약에 4배를 올린 경우엔 진폭은 2배만 커진다는 겁니다. 출력의 단위로는 와트를 사용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3번 강도, 인텐시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도란 출력이 특정 면적에 얼마나 집중되었는가를 의미합니다. 또 샤워기에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이 나와도 넓은 면적에 뿌릴 때와 그 물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뿌릴 때 피부가 느끼는 자극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곳에 얼마나 집중시켜 쏘았는지가 바로 강도입니다. 장비에서 내보내는 출력이 같더라도 초음파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 집중이 되면 그러니까 10개의 물줄기를 이 좁은 면적에 집중해서 뿌리는 것과 이 넓은 면적에 분산시켜서 뿌리는 것 중에 피부가 느끼는 자극은 당연히 이 좁은 면적에 뿌리는 것이 훨씬 더 자극적이겠죠. 그래서 장비에서 나오는 초음파 출력이 같더라도 초음파 에너지가 좁은 면적에 집중이 되면 조직에 열이 오르게 되면서 생물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안정성 평가의 핵심 지표로 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효과, 바이오 이펙트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 강도의 단위로는 출력을 면적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텐시티와 파워는 서로 비례하고 앰플리튜드의 제곱과 비례하다. 그 아래에 있는 표현으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게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아셔야 돼요. 자, 인텐시티는 파워와 정비례하다. 네, 맞는 표현이고요. 파워는 비례하다.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인텐시티는 앰플리튜드 제곱에 비례하다. 네,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자, 각 요소들 간의 관계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